여야가 오늘 원내대표 회동을 갖고 부동산 특위와 정치개혁 특위 등 4개 특위 설치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하지만 법사위원장 등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에 대해선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이 오늘부터 사흘 동안 대선 예비후보 등록을 받습니다.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가 시작된 가운데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 이광재 의원이 다음 달 5일까지 후보 단일화를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야권의 대선 주자로 새롭게 떠오른 최재형 감사원장이 오늘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다만 대선 출마 여부에 대해선 차차 말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내일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합니다. 뉴스앤 파워 인터뷰.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과 함께 재소환된 청와대 부실 인사검증 시스템에 대한 여당의 입장과 대선 경선 대장정에 돌입한 민주당의 당내 상황에 대해서 들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8일 의정 종합뉴스 뉴스엔 시작하겠습니다. 여야가 좀처럼 국회 법사위원장직 문제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야 원내대표는 오늘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다시 국회 원구성 문제를 논의했는데요. 여당은 상임위 문제를 이달 안에 매듭 짓고 국회를 정상화하자고 촉구했는데 야당은 지금은 독점 국회라고 반박해 또다시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한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야가 21대 국회 하반기 원구성 배분 문제에서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문제는 법사위원장을 누가 갖느냐인데 민주당은 법사위원장 대신 예결위를 비롯한 7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국민의힘에게 돌려주겠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여전히 법사위원장 자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각종 법안의 상임위 최종 관문 역할을 하는 법사위원장 자리는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대선 후보의 공약을 뒷받침하고 구체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더 커진 상황. 여야 원내대표는 오늘도 독점 국회다, 독점을 유도한 거다 이렇게 날선 공방을 주고받으며 법사위원장 자리를 놓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내놓을 것이 없는데 우리들을 양보하라 그러면 양보할 게 없는데 그거 이상 어떻게 양보를 하지? 이미 저희들은 낭떠러지에 서 있는데 그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고요. 지금은 이제 독점 국회다. 여당이 다 상임위원장 가지고 운영을 해라 이렇게 하시니까 독점처럼 보이는 거 아닙니까? 사실 그래서 좀 독점 유도 국회를 만들어 놓고. 여야는 법사위원장 문제에선 팽팽했지만 각 당이 제안한 특위 구성의 필요성엔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민주당이 제안한 국회 정개특위와 코로나 국복 민생문제특위, 국민의힘이 제안한 부동산 특위와 글로벌 백신 허브 특위 구성을 위해 세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또 제주 4.3 사건 진상규명과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한 특위 구성 문제도 다시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주재한 박병석 국회의장은 국회 정상화와 함께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필요성을 강조하고 정개특위에서 개헌 문제까지 논의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여야 원내대표는 모레 박 의장 주재로 다시 회동을 이어갑니다. 국회방송 한도영입니다. 이번 한 주 대선 주자들의 출마 선언이 잇따를 것으로 보이면서 대선 레이스가 본격화하는 양상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예비 경선 후보 등록을 시작한 가운데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 이광재 의원이 예비 경선 후보 단일화를 선언했습니다. 홍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 이광재 의원이 내달 5일까지 예비 경선 후보 단일화를 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두 사람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정통성을 계승해 민주정부 4기를 열어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정권 재창출의 소명으로 깊은 대화와 합의를 통해 7월 5일까지 먼저 저희 둘이 하나가 되고 민주당 적통 후보 만들기에 장정을 이어가 두 사람은 다른 후보들과의 추가 연대 가능성에 대해선 모든 가능성은 열려 있다며 여지를 남겼습니다. 다만 현재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를 견제하기 위한 반-이재명계 연대가 아니냐는 시선에 대해선 강력 부인했습니다. 민주당 경선을 역동적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7월 5일까지 단일화를 이루어내겠습니다. 대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입니다.
현재까지 대선 출마 의사를 밝힌 민주당 주자들은 정세균 전 총리를 비롯해 이광재, 박용진, 김두관 의원, 이낙연 전 대표 등 9명에 달합니다. 이재명 지사의 일강 구도가 계속된다면 향후 반-이재명계 연대가 불가피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오늘부터 사흘간 대선 예비 경선 후보 등록을 받으며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최문순 강원도지사가 반드시 예비 경선을 통과해 끝까지 완주하겠다는 포부를 밝히며 처음으로 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도정을 보면서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불리한 점이 있지만 그래도 빠른 시간 내에 많이 따라잡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컷오프 통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와 박용진 의원은 내일, 이재명 지사는 모레 후보 등록을 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비 경선의 구체적 내용도 윤곽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첫 회의를 연 대선 경선 기획단은 예비 경선 TV 토론을 최소 4차례 진행하고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권역별 합동 연설회는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당원 당규를 바꾸지 않는 선에서 경선 흥행을 위한 다양한 방식을 시도하기로 했습니다. 국회방송 홍혜진입니다. 야권의 대선 시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야권의 새로운 대권 주자로 급부상한 최재형 감사원장이 임기 6개월을 앞두고 오늘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내일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합니다. 김동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재형 감사원장은 거취에 대한 많은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감사원장직을 계속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해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감사원장 임기를 끝까지 마치지 못한 데에 대해 국민과 인명권자, 감사원 직원들에게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대선 출마 여부에 대해선 숙고하는 시간을 갖고 차차 말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저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기대와 우려를 잘 알고 있습니다. 감사원장직을 내려놓고 우리 대한민국의 앞날을 위해 제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숙고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야의 반응은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국민의힘과 공존할 수 있는 분이라며 최 감사원장의 결단을 기다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저는 최재형 감사원장에 대해서는 항상 좋은 평가를 하고 있고 그런 분들도 충분히 저희와 함께 공존하실 수 있는 분이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현직에서 대선으로 직행하는 것은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강력 비판했습니다. 임기 중에 직을 그만두고 대통령 출마하겠다고 그것도 야당 대선 후보로 나오겠다는 것은 두고두고 우리 헌정 질서에 좋지 않는 선례를 남길 것이고 야권의 유력 대권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내일 윤봉길 의사 기념관에서 출사표를 던집니다. 대권 도전을 공식화하고 정치에 나선 이유와 미래 비전 등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또 국민의힘 입당 여부와 엑스파일 논란 등에 대한 입장을 직접 밝힐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재형 감사원장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사실상 대선 경쟁에 합류하면서 야권의 대권 경쟁은 더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국회방송 김동길입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손실보상법이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여야는 소급 적용 여부를 두고 공방을 벌였는데 야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여당 단독으로 처리됐습니다. 보도에 임채원 기자입니다. 국회 산자중기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소급 적용 조항이 없는 소상공인 지원법 개정안을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민주당은 소상공인 지원법 개정안을 상정해 단독 처리했는데 국민의힘과 정의당은 소급 적용을 촉구하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법안의 소급 조항을 명시해 집합 금지 등 정부가 행정명령을 내린 기간과 행정 조치로 피해를 입은 업종에 대한 보상을 해줘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경영위기 업종 피해 지원하자. 그다음에 행정명령으로 집합 금지, 집합 제한 업종에게는 손실보상하자. 손실보상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소급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여당은 피해 지원 방식이 되면 여행업과 공연업 등 경영위기 업종과 일반 업종에 대한 지원도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소급 적용 방식은 신속한 피해 지원에 한계가 있는 만큼 6월 국회에서 소상공인 지원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 법이 제정되지 않으면 8월달, 9월달에 지원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책임 있게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정책을 한다면 빨리 이 법을 통과시켜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법사위에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개정안 중 백신 휴가비를 국고로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이 쟁점이 됐는데 여야를 떠나 의견이 팽팽히 갈렸습니다.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휴가비 국고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만들자는 의견과 외신에 보면 미국은 맥주를 주기도 하고 인센티브로 별 희한한 복권까지 등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지자체에 따라서는 이런 인센티브를 주려고 하고 있고 정면으로 근거 규정을 이번에 만들어 놓고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는 만큼 충분한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맞섰습니다. 4조가 들어가는 것을 이렇게 기재부도 지금 반대하는 입장이죠? 예, 물론입니다. 기재부와 또 질병관리청 다 국고 지원에서 반대를 하고 있는데 이 법이 통과가 됐네요, 상임위에서. 이와 함께 국고 지원 내용 외에 백신 휴가를 사용하기 힘든 특수 고용 노동자 지원이나 감염병 예방 관리 사업 추진 등 시급한 내용들이 포함된 만큼 쟁점 없는 부분만 먼저 통과시키자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법사위는 해당 개정안을 전체 회의에 계류시켜 논의를 더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국회 방송 임천입니다. 농해 수위 전체 회의에서는 일명 싹쓸이식 벌목이 쟁점이 됐습니다. 30년가량 된 나무 3억 그루를 베어낸 자리에 30억 그루의 새 묘목을 심겠다는 게 산림청 계획인데요. 정부의 2050 탄소 중립 정책에 기여하는 게 맞는지 의구심이 든다. 산림 훼손이 아니냐는 여야 의원들의 우려가 이어졌습니다. 김동희 기자입니다. 산림청은 앞으로 탄소 흡수량이 적은 나이가 많은 나무는 베어내고 대신 어린 나무를 심겠다는 계획입니다. 30년 동안 베어낼 산림 면적이 제주도 크기와 맞먹습니다. 문제는 일명 모두배기식 산림 벌목이 정부의 탄소 중립 정책에 맞는지 여부입니다. 야당은 우거진 산림과 생태계를 훼손하는 데다 오래된 나무의 탄소 흡수력이 어린 나무보다 낮은 게 입증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나무로서의 가치가 있는 50년, 60년 된 거기서 이 탄소 흡수되는 이 양이 그렇게 없어요? 이렇게 모조리 벌목하는 게 아니라 간벌을 해야 돼요. 네, 간벌은 꼭 필요합니다. 연한이 좀 지나면 떨어진다는 것이 이제 다수설이고요. 과학적인 검토는 더 해보도록. 여당 의원도 편의적으로 벌목을 강행할 게 아니라 자연 생태계와 임업인들의 이익을 보존하면서 재해는 방지하는 새로운 산림 조성 모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산림청이 지금 관행적으로 벌채와 산림 조성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개발 중심의 산림 조성 모델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 산림청은 좋은 숲은 계속해서 키우되 목재의 가치에 따라 벌목을 달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모든 산림을 천편일적으로 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 숲의 수종갱신이 필요한 지금 목재 가치가 떨어지는 이런 숲 위주로 짜 나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의무경찰 아들을 자신이 지휘하는 함정으로 인사 발령을 냈다는 의혹을 받은 뒤 숨진 해양경찰 소속 함장 사건도 논란이 됐습니다. 자신의 배에 아들을 배치하는 것을 해경이 왜 몰랐냐는 질책과 함께 책임 회피를 위해 감찰을 규정 이상으로 강하게 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또 한국해양진흥공사 직원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해운 주식에 투자한 것을 두고는 LH 사태와 다를 바 없다며 처벌과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국회 방송 김동희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오늘 대구에서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 사업 등 중앙당 차원의 각종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특히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동서화합 차원에서 대구와 광주를 잇는 달빛 내륙철도 사업이 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김용민 최고위원은 대한민국 최고 법원들이 정치 권력으로부터 독립해 재판할 수 있도록 대법원을 대구로 이전하고
헌법재판소를 광주로 이전하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내일부터 다음 달 28일까지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에 대한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에 착수합니다. 권익위는 오늘 전원위원회를 열고 국민의힘 소속 의원과 가족 등 모두 427명에 대한 최근 7년 내 부동산 거래 내역을 전수조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권익위는 국민의힘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제출률이 98.7%로 민주당 제출률인 99.3%와 유사한 점을 감안해 공정성이 충족됐다고 보고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김기표 전 청와대 반부패 비서관이 부동산 비투 논란 속에 사퇴한 가운데 여야가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을 공개적으로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오늘 대구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이러한 사안이 왜 잘 검증되지 않고 임명되는가에 대해 청와대 인사 시스템을 돌이켜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그동안의 인사는 망사투성이라며 김혜숙 청와대 인사수석을 즉각 경질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정의당은 진짜 문제는 부동산 투기에 대한 청와대와 여당의 인식과 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대한민국 헌정회와 미국 전직 연방의원협회가 정부와 인적교류 확대를 위한 협력 의정서를 체결했습니다. 한국헌정회는 오늘 국회에서 미국 전직 연방의원협회와 협정 서명식을 열고 한미동맹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기로 했습니다. 대한민국 헌정회는 헌정의 육성법에 근거한 공익법인으로서 대의지도 연구와 정책 개발 등을 하는 전직 국회의원 단체입니다. 네, 오늘 이슈 분석 김희연 기자와 함께합니다. 김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여야의 대권 지형이 조금씩 이제 변화하고 있는데 먼저 그 여권부터 살펴볼까요? 네.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 이광재 의원이 후보 단일화를 하기로 약속을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두 사람은 민주당의 정통성 계승을 단일화의 명분으로 내세웠는데요. 민주당 적통 후보를 만들기 위해 단일화를 결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단일화 방식은 여론조사든 단판이든 추후에 결정하기로 했고 다음 달 5일까지 단일화를 하기로 했습니다. 네. 특별히 다음 달 5일까지 단일화 시기를 이렇게 못 박은 이유가 있는 건가요? 네, 이 민주당 대선 경선 일정과 좀 연관이 있는데요. 이 다음 달 11일 민주당 예비 경선이 시작되고 그 전에 여론조사는 9일부터 시작됩니다. 이 5일 단일화를 한 이후에 예비 경선 여론조사 때까지 4일 정도 시간이 남는데요. 이 다른 후보들의 단일화 참여 여지를 좀 남겼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 이광재 의원은 지난주에 저희 이제 이 뉴스의 인터뷰를 이제 했는데 네. 그때만 해도 이재명 지사와 이강우를 압축될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일주일 만에 이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두 사람이 단일화 카드를 꺼낸 배경이 어디에 있을까요? 아무래도 일단은 낮은 지지율 때문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 이재명 경기지사가 여권 내 지지율 독주를 달리고 있잖아요. 그 이대로 만약에 예비 경선을 치르고 또 본경선까지 가게 된다면 네. 이 지사 쪽으로 쏠리는 분위기를 나중에 가서는 바꾸기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이 경선 일정 연기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당초 예정대로 9월로 경선이 확정된 것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이는데요. 네. 그래서 이 이른감이 없지는 않지만 두 사람이 결단을 내면서 이 지사 견제에 들어갔다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재명 지사를 견제하기 위한 반 이재명 연대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군요. 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그러면서도 반 이재명 연대는 아니다 이렇게 반 이재명이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이제 좀 조심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굉장히 극구 부인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 사실상 이재명 경기지사가 워낙 독보적인 지지율을 갖고 있다 보니까 당내 분위기는 이 이재명 경기지사 대 반 이재명 연대 이렇게 자연스러운 흐름이 갖춰진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이번 이런 단일화 선언을 하면서 이런 구도가 본격화됐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또 특히 이 두 후보가 단일화를 하기로 하면서 민주당 적통 후보를 만들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거는 친문 지지를 얻으면서 이재명 지사를 견제하기 위한 발언이다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재명 지사가 이제 장기간 압도적으로 이제 여론조사에서 앞서가다 보니까 다른 후보들의 이제 단일화 선언이 좀 이렇게 이어지지 않을까 이제 예측은 되는데 네. 현재 이 단일화에 대한 다른 후보들의 생각은 어떤가요? 네, 일단 다른 군수주자들도 이 단일화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양승조 충남지사는 결선 투표가 된다면 1위와 2위 후보 중심으로
있음으로 이 전선이 개편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라며 막판에 단일화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문순 강원지사도 예비 경선 이후 단일화를 비롯한 정치적 결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고요. 다만 이 당내 지지율 2위인 이낙연 전 대표는 아직은 단일화에 신중한 모습입니다. 일단 예비 경선이 지나고 본 경선이 올 때까지 여론 추이를 지켜보면서 그 후에 좀 판단하지 않을까 전망됩니다. 네, 일단 그 정세균 전 총리와 이광재 의원이 단일화에 이제 불을 지폈는데 네. 추가적인 이 단일화 여부는 다음 달 이제 뭐 예비 경선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예비 경선에서는 모두 이제 6명이 남게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민주당 대선 주자는 모두 9명인데요. 이 중에서 이제 정 전 총리와 이 의원이 단일화를 한다면 네. 8명이 남겠죠. 이제 다음 달 11일에 예비 경선이 치러지는데 일반 국민 여론조사 50%, 당원 여론조사 50%로 치러지게 되고 말씀하신 대로 6명이 1차 컷오프를 통과하게 됩니다. 네. 예비 경선 후에 본 경선까지는 2달 정도 시간이 있는데 이때까지도 만약에 이 이재명 지사의 독주 체제가 이어진다면 아마 추가 단일화를 통한 반 이재명 연대가 좀 더 확대되지 않을까 전망됩니다. 네. 먼저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그 야권 소식 한번 살펴볼 텐데 야권의 잠재적 대권 주자로 이제 분류되고 있는 최재형 감사원장이 오늘 이제 사의를 표명을 했습니다. 네. 이제 그 기자들 질문에 뭐 기대와 우려, 국민들의 이제 그런 시선을 잘 인식하고 있고 앞으로 행보에 대해서 이제 뭐 조심스럽게 뭐 입장을 또 발표하겠다. 그 얼마 전에 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그 기자회견 때 인터뷰 내용과 아주 흡사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역시 뭐 다들 예상하지만 대권 때문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최재형 감사원장 임기가 내년까지인데 내년까지 임기가 남았는데도 이미 뭐 이 시점에서 사의를 표명한다는 거는 대권에 나서기 위한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요. 네. 이 최 원장은 기자들의 질문에 거취에 대한 많은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감사원장직을 계속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만약에 이게 부적절하지 않다면 본인이 대선 출마를 안 하고 나는 감사원장직을 계속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될 텐데 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사의를 표명한 것 자체가 이거는 대권 출마로 가는 길이다 이렇게밖에 볼 수밖에 없는 거고요. 또 감사원장직을 내려놓으면서 이 대한민국의 앞날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숙고의 시간을 가지려 한다 이렇게도 또 덧붙였습니다. 네, 이제 사의 표명을 한 이후에 앞으로 행보는 어떻게 될까요? 네, 이게 지금 다음 달 중순에 국민의힘이 대선 예비 후보 등록을 받는데요. 아마 이 시기에 맞춰서 최 원장이 정치 행보에 나서지 않을까 관측이 됩니다. 이 최 원장이 이제 지금 판사 출신으로 사실상 정치 경험이 좀 없다 보니까 제3지대 구축보다는 아마 정당에 입당할 걸로 보이는데 조직에 이제 그렇습니다. 기반을 두겠다. 아마도 뭐 국민의힘이 되겠죠. 네. 그런데 야권에서는 이 최 원장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데 이 최 원장이 그만큼 등판을 지금 예고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윤 전 총장이 과연 내일 대권 출마 선언식에서 국민의힘 입당과 관련해서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까 관심이 좀 주목됩니다. 네, 최 원장 이제 사퇴에 대해서 이제 더불어민주당 측에서는 비판이 이제 줄을 이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지도부부터 시작해서 의원 개인까지 최 원장에 대한 비판이 정말 줄을 이었는데요. 이 송영길 대표는 현직 감사원장이 임기 중에 사표를 내고 야당의 대통령 선거 후보로 나서겠다는 건 감사원법 취지에도 안 맞고 정치적 중립성을 어긴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강병원 최고위원은 감사원을 정치적 야욕을 위한 도구로 악용했다고 비난했고 백혜련 최고위원도 너무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대권 주자인 이광재 의원은 임명권자 등의 칼을 꽂는 기회주의자라고 비판했고 양승조 충남지사도 정치적 중립성 훼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밖에도 안민석 의원은 윤석열 플랜 B로 기회를 엿보려는 속셈이라고 주장했고 정청래 의원은 한 번 배신한 사람은 또 배신하게 돼 있다며 최 원장을 배신자로 규정했습니다. 야권 대권 주자 지지율 1위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 또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최재형 감사원장 이 두 사람 다 정치적 중립성이 중요한 기관의 수장 출신이라는 점이 공통점인데요. 이 민주당의 공세로 앞으로도 이 정치적 중립성 문제가 두 사람을 계속 따라다닐 텐데 이 두 사람이 어떻게 극복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정치적 수사가 뭐 늘 그렇지만 뭐 칼을 꽂았다, 뭐 배신했다 표현이 아주 뭐 강도가 아주 세군요. 네, 원색적인 비난까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슈 분석에서는 정세균, 이광재 후보 단일화 합의, 그리고 최재형 감사원장 사의와 대권 시동에 대해서 분석해봤습니다. 김현 기자 수고했습니다.
이번에 정치톡 시간입니다. 6월 28일 시선을 집중시킨 정치 뉴스 만나보시죠. 오늘의 첫 번째 정치톡은 법대 나와야 명함 내민다입니다. 내년 대통령 선거를 8개월 앞두고 여야의 대선 레이스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유력 대선 주자들도 이번 주 일제히 대권 도전을 선언할 것으로 예고되면서 그야말로 별들의 전쟁이 초읽기에 들어갔는데요. 이런 가운데 차기 대선 주자 지지율 상위에 랭크된 후보들에겐 아주 흥미로운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법과대학 출신이란 점인데요. 현재 각종 여론조사에서 1, 2위를 달리고 있는 윤석열 전 총장과 이재명 지사는요, 각각 서울대 법대와 중앙대 법대를 졸업했고요. 그 뒤를 잇고 있는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서울대 법대,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은 고려대 법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한양대 법대를 졸업했습니다. 이외에도 정세균 전 총리는 고대 법대, 이광재 전 강원지사는 연대 법대, 원희룡 제주지사는 서울대 법대, 황교안 전 총리는 성균관대 법대 출신으로 웬만한 대선 후보는 죄다 법대 출신인 셈인데요. 여야를 막론하고 대선 후보군에 이처럼 법대 출신이 많은 것은 유례가 없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정치권에선 대통령 선거에서 법조인이 강세를 보이는 이유로 생계 안정을 들고 있습니다. 일반 직장은 출마를 위해서 사표를 내야 하지만 법조인은 낙선을 하더라도 다시 변호사로 개업하는데 아무 부담이 없는 만큼 다른 직종보다 과감히 도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현 정부에서 사정기관을 둘러싼 갈등이 많았기 때문에 법조인 출신 후보군을 양산한 계기가 됐다는 시각도 나오고 있는데요. 매사를 옳고 그름의 이분법적인 잣대로 인식해온 법조인 출신들의 대선 출마 현상. 법대는 나와야 명함 내민다는 지금 현상에 대해서 국민들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이어서 두 번째 정치톡은요. 문 대통령 방일 찬반입니다. 도쿄올림픽 개막일이 한 달도 남지 않은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도쿄올림픽 기간 중 일본을 방문한 데 대해서 국민 10명 중 6명이 반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25일 전국 만 18세 이상 500명을 대상으로 문 대통령의 도쿄올림픽 방일 찬반을 조사한 결과 반대한다는 응답이 60.2%, 찬성하는 응답은 33.2%,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6.5%로 집계됐습니다. 앞서 청와대는 한일 정상회담 개최를 문 대통령 방일의 전제 조건으로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일본 정부는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이번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것처럼 국내 여론도 싸늘한 만큼 우리 정부 역시 문 대통령의 방일을 무리하게 추진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독도나 역사 문제로 위태위태하던 한일 관계가 2019년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보복으로 일본이 일방적으로 수출 규제에 나서면서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나빠졌는데요. 이후 최근 G7 정상회담에서 한일 정상 간의 약식 회담까지 불발되면서 양국 정부가 내탁 공방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도 한일 정부 간의 접촉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외교 소식통에 의하면 한일 외교 채널은 사실상 멈춰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일 관계가 좀처럼 개선의 실마리를 잡지 못하면서 당분간은 이 냉랭한 기류가 이어질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시각입니다. 정치, 경제, 역사, 군사 문제가 실타래처럼 꼬여있는 지금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해법 찾기는 과연 가능할까요? 지금까지 강아랑의 정치톡이었습니다. 네, 청와대발 부동산 의혹으로 또다시 인사검증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야권의 유력 대선 주자들이 잇따라 등판을 앞두고 있어 야권 대선 레이스가 춘추 전국시대에 돌입한 모습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국민의힘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과 관련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나와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김기표 전 청와대 반부패 비서관이 3개월 만에 이제 사퇴하면서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에 이제 구멍이 뚫린 게 아니냐는 이제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청와대 참모들의 이제 부동산이 문제가 돼서 사퇴하는 일, 이게 이제 되풀이되고 있는 이 상황이 되면서 왜 이런 상황이 되풀이될까? 근본적인 배경을 그 원인을 어떻게 분석할 수 있을까요?
이분들이 왜 이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선 청와대가 기본적으로 인식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김기표 반부패 비서관이 임명됐을 때 시점이 3월입니다. 3월이면 LH 사건으로 온 나라가 난리가 났을 때인데 이 부동산 문제를 몰랐다면 정말 무능한 거고 알고도 그냥 패스시켜줬다면 정말 국민을 무시하는 행위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청와대 검증 시스템이 완전히 고장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선 장관급 이상이 30명 이상이 동의를 받지 못하고 계속 대통령이 임명을 했죠. 그리고 기소된 비서관만 9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부 민정수석과 인사수석실에서 아마 그 검증 절차를 거쳤을 건데 왜 이럴까요? 내 편은 봐주는 겁니까? 아니면 국민을 무시하는 겁니까? 저는 정권 말기로 가면서 더욱더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 시스템이 완전히 문제가 생겼는데요. 이 정도가 되면 당연히 민정수석, 인사수석 문책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걸 또 아마 어물쩍 넘기고 지나가려고 할 것 같은데요. 정권 말이 되고 또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면서 청와대와 민주당에 큰 짐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또 이런 가운데 권익위가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에 대한 부동산 전수조사 착수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요. 이준석 대표가 당 의원들의 비의혹이 드러날 경우에 결코 여당보다는 덜 엄격하게 하진 않을 것 이렇게 밝혔는데 탈당 권유 이상이 나올 수도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우선 정치와 역사는 가정이 없습니다. 어떤 것을 가정해서 얘기하기는 상당히 곤란한데요. 지금 민주당의 12명이 탈당 권고를 내렸고 근데 실제로 탈당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당도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실제 문제되는 상황이 생긴다면 정말 엄격하게 엄단하는 그런 방식으로 아마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수위의 어느 정도 상황인지를 저희가 지금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가정해서 탈당 운운하고 이렇게까지 하기는 현재로서는 좀 곤란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또 그 야권의 이제 대권 주자로 꼽히는 최재형 감사원장이 주로 이제 결국 이제 중도 하차하면서 대권 준비에 이제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고요. 내일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또 그 대권 발표를 할 예정인데 두 사람을 지켜보는 이제 국민의힘 입장은 어떤 것이고 그리고 혹시 그 물밑 접촉은 하지 않으셨는지요? 우선 최재형 감사원장이 오늘 이제 사퇴 의사를 밝혔고요. 구체적으로 향후 정치 행보에 대한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내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아마 대권 선언을 할 것으로 지금 이미 언론에 다 보도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국민들은 문재인 정부 그리고 민주당 정부의 무능과 내로남불을 반드시 심판하고 정권 교체를 해야 되겠다 하는 열망이 훨씬 커져 있는 상태고요. 지난 4월 7일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에서 그 일면이 드러났고요. 더군다나 국민의힘에 6월 11일 전당대회를 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정권 교체를 해라. 그리고 정권 교체를 하려면 국민의힘이 변해야 된다. 변하려면 이준석 당대표, 영선의 36세의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와야 된다라는 것이 당원과 국민들의 요구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 국민의힘은 지금 윤석열, 최재형 이런 분들이 당 밖의 후보들입니다. 이 당 밖에 있는 후보들이 정권 교체에 동의하고 국민의힘의 당원들과 함께 또 국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이라면 그게 저희들은 가능하면 입당을 빨리 해서 우리 당원들과 함께 힘을 모아가는 과정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이준석 대표가 8월 말 정도에 버스는 정시에 출발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되겠죠. 최재형 전 감사원장과 그다음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께서
어떤 판단을 하고 어떤 시기에 어떤 결정을 할지는 같이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당내 후보 그리고 당 밖에 있는 후보들이 전부 국민의힘에 함께 모여서 원샷으로 통합 후보, 단일 후보를 만들어낼 수 있다면 그게 최상으로 생각하고요. 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실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국민의힘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이었습니다. 단장 박문식입니다. 오늘 기획단 첫 회의입니다. 네, 이번 시간은 뉴스앤 파워 인터뷰 코너입니다. 청와대가 또다시 부동산 이슈로 타격을 입은 가운데 대선 경선 일정 문제를 매듭 지은 민주당 2개월간의 대선 경선 대장정에 들어갔습니다. 한편 장외검을 주자들의 줄등판 예고로 야권의 대권 시계 또한 빠르게 돌아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과 함께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홍정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의정 활동으로 바쁘신데 오늘 출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네. 그 김기표 반부패 비서관 의혹이 제기된 지 이틀 만에 이제 전격 사표를 제출했는데 그 민주당의 부동산 내로남불이 이제 또다시 반복된 그런 모습입니다. 네. 먼저 이번 사안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요? 예, 우선 국민분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인사가 이루어진 점에 대해서 저도 같이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즉각적인 이제 사퇴가 이루어졌고 네.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투기 근절을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이 부분은 제가 봐도 많이 잘못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네.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이 이제 다시 이제 도마 위에 오르면서 청와대 이제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리는 김혜숙 인사수석, 이진석 국정상황실장, 이광철 민정비서관을 경질하라는 이제 목소리도 이제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일단은 뭐 정말 잘못된 인사라고 생각하고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에도 어느 정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개선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네. 다만 야당에서 무슨 일만 있으면 매번 경질을 주장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 좀 문제를 삼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좀 과도한 정치적인 공세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이제 부동산 사안에 대해서 야당 입장에서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 전수조사 관련해서 한동안 굉장히 시간을 끌었고 그리고 지금 개인정보 동의서도 가족분들 포함해서 의원분들도 상당히 좀 지연돼서 이제서야 착수에 들어갔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 국회의원분들 먼저 이렇게 부동산 의혹에서 벗어나고 그다음에 좀 주장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민주당의 대선 경선 일정에 대해서 그간의 뭐 잠룡들은 물론이고 초선 의원들의 의견도 정말 팽팽한 가운데 결국 결정이 났는데요. 경선 일정 결론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우선 그 180일 전에 그 경선을 치르는 걸로 당헌에 따라서 이렇게 결론이 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많은 분들이 의총장에서도 그렇고 뭐 여기저기서 많이 의견을 주셨습니다. 양쪽 의견 모두 다 좀 합리적인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 네. 일단 제가 볼 때는 어느 쪽 의견도 모두 다 사실은 이 본선에서 지금 우리 민주당이 그래도 좀 좋은 후보가 나와서 좀 흥행을 일으키고 좀 반드시 정권 재창출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충정에서 다 나온 것만큼 아무래도 이번 경선 논란이 그래서 우리 민주당 후보들의 좋은 후보를 뽑기 위한 그런 과정으로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당의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좀 지난 이제 결론을 내린 이후에는
급속도로 논의가 없어져서 현재로서는 좀 안정되고 경선 기획단도 출범해서 좀 어떤 의견을 많이 이제 우리가 경선에서 흥행을 할까 이런 의견으로 많이 돌아섰습니다. 네. 네. 그 국민의힘이 당대표 경선 과정에서 워낙에 이제 흥행을 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얼마 안 있어서 이제 치러지는 그 예비 경선이기 때문에 그 민주당 입장에서 이제 많이 좀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의식도 많이 되면서 예비 경선 과정에서 이제 흥행의 포인트라고 하면 의원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어떤 걸 한 가지 정도 꼽으실 수 있을까요? 사실은 좀 의외성이 있어야 네. 흥행이 될 것 같긴 그렇죠. 한데, 의외성, 예, 저도 그 방식면이나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관심을 많이 끌었으면 좋겠고, 네. 상대적으로 아무래도 좀 의외성이 떨어질 것 같다 이런 이제 우려가 있으시니까 이 각 후보분들이 정말 다들 훌륭하시거든요. 네. 갖고 계시는 그 컨텐츠를 좀 많이 잘 내보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네. 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내일 이제 대선 출마 선언을 할 것으로 이제 알려졌잖아요. 네. 그 SNS 계정 개설도 이제 준비하면서 많은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 부분 그 어떻게 민주당 입장에서 또 의원님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요? 예, 작년까지만 해도 뭐 약간 공세만 했고 정확하게 입장을 밝히지 않으셨는데 윤석열 총장님이 이렇게 바로 좀 대선까지 나오시는 걸 보니까 사실은 좀 마음이 답답한 마음이 듭니다. 그 가장 강력한 이제 권력기관의 수장으로 이제 계셨는데 그 동안에 이제 현직에 계셨을 때 결정들이 정치적 중립을 과연 유지하셨을까 뭐 이런 의문이 많이 들고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또 윤석열 전 총장의 엑스파일 의혹으로 뭐 좀 시끌시끌했는데요, 한동안. 네. 여의도를 강타한 엑스파일 의혹을 윤 전 총장이 깔끔하게 털어낼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사실 엑스파일이라고 하는 걸 실체가 이제 보지는 못했는데 아마도 지난번에 저희가 아마 청문회를 거치셨기 때문에 네. 그때도 자유한국당에서 많은 정치적 공세를 했던 것 같고 그때 이후로도 사실은 꾸준히 의혹이 제기되어 왔었어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엑스파일이라고 이제 다들 의혹이 있다 이렇게 하는데 다 털으실 수 있을까 이거는 사실 저도 의문이긴 합니다. 네. 네. 송영길 대표가 이제 그 전에 뭐 윤 전 총장의 이제 파일을 차곡차곡 정리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X 파일은 아니고 그때는 이제 파일이라고 이제 명칭을 붙였는데 그렇다면은 근데 지금 뭐 또 본 적이 없다고 그 송 대표도 그 X 파일은 없다고 이제 언급을 이제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제 그때 언급했던 파일과 X 파일은 다른 것인지 헷갈리거든요. 예, 이 파일이란 말이 같이 들어가 있어서 좀 네.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아마 그 상대 당의 후보 이제 주요 만약에 그렇게 됐죠. 지금 출마를 선언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이렇게 출마가 이제 대선 후보로 유력한 대선 후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 인사적 검증이나 정책적 검증을 하면서 자료를 쌓는 과정은 이게 뭐 집권당의 대표라면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파일이라고 표현했는데 사실 그 엑스파일 논란이 갑자기 제기돼서 그거랑 오해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저는 가장 여기에 기여를 많이 하신 분은 윤 전 총장님이 아닌가 싶어요. 사실은 윤 전 총장님이 이렇게 나온다는 뉘앙스는 풍겼는데 정확하게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어떤 정치적인 입장을 여러 가지 정책적인 생각을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시원하게 밝히고 있지 않다 보니까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하시고 그 과정에서 이제 엑스파일이라는 용어가 나오니까 더 많이 궁금해하셨다, 증폭이 됐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빨리 나오셔서 여러 가지 견해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말씀을 하는 게 맞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네, 오늘 최재형 감사원장이 또 사의를 표명을 했는데요. 김동연 전 부총리도 그렇고 문재인 정부 요직을 지냈던 인물들이 야권의 대권 주자로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네,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상당히 많은 이제 다양한 인사들과 그 인사들을 등용해서 이렇게 널리 잘 활용했다고 하려고 의도를 가졌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 그분들과의 간극을 좀 많이 좁히지 못하신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안타까운 일이죠. 사실은 좀 있기에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이분들이 이렇게 이제 최재형 전 감사원장님도 6개월을 앞두고 갑자기 그만두시고 만약에 정말 바로 대선에 출마하신다면 이 또한 정말 누구보다도 중립을 유지해야 될 감사원장으로서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다음 질문 드릴게요. 저기 국민의힘의 대변인 공개 오디션 국대 혹시 뭐 보셨습니까? 기사로 막 속보도 나오고 그런 걸로 봐서 되게 네. 흥행이 있는 거 잠깐 지나가면서 보긴 했습니다. 네, 유튜브로 이제 실시간으로 2만 명 넘게 이제 시청을 했다고 이제 하는데요. 네. 관심이 이제 높았던 걸로 어쨌든 이제 네. 평가가 되고 있는데 16강전이 이제 지나서 이제 현재 8강이 남았는데 거기에 이제 고3 학생도 올라갔고 전직 MC도 올라갔습니다. 네. 지켜보시는 의원님은 소회랄까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이렇게 흥행에 많이 성공을 하고 많은 국민분들이 관심을 갖고 지원도 많이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하죠. 사실은 굉장히 좀 신선했다고 보여지기도 하고, 네. 굉장히 그것도 굉장한 능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게 보고 우리 민주당 경선도 저렇게 기획단 출범했으니까 굉장히 좀 잘 흥행할 수 있게 더 노력해야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근데 제가 봤더니 지난번에 바른정당 시절에도 한번 시도를 했더라고요. 네. 당시에도 이렇게 이번처럼 이렇게 대변인을 한 2분 정도 뽑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데 아마도 이제 주요한 대변인 역할들은 좀 정치인 중심으로 됐고 조금 소외되지 않았나. 이제 그분들이 이제 약간 내부에서 좀 사성의 목소리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이번에 뽑히신 분들은 이제 많은 국민분들의 이렇게 호응을 받아서 뽑히신 만큼 추후 관리도 좀 잘 돼서 실질적인 대변인 역할을 잘 하실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또 의원께서는 경제통이자 또 산자중기 소속이신데요. 손실보상법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소급 적용을 놓고서 긴 줄다리기가 이어지다가 법안 소위에서 피해 지원을 명시한 개정안이 처리가 됐습니다. 야당 측에서는요, 소급 조항을 명시하지 않았다고 반발을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이번 법안의 가장 큰 쟁점은 소급 여부에 대해서 손실 보상 방법인지 피해 지원 방식인지 이 부분인데요. 아마 이제 제가 법안 소위에서 논의됐던 자료를 보면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 했는데 한 630만 명 이상의 이제 소상공인 분들께 다 그러니까 손실 보상 방법으로 소급을 하면 다 해드릴 수는 없고 엄정하게 법적으로 따지다 보면 그 중에 80%에 대해 소상공인 분들은 제외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것들을 다 산정하고 집행하고 하다 보면은 내년 연말이나 내년 초나 가능한데 지금 피해 지원 방식은 신속하게 더 많은 분들을 대상으로 두텁게 보장이 가능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합의가 어느 정도 공감대가 이루어졌다고 이제 저희 당 의원들은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더 많은 분들에게 신속하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법의 통과가 좀 빨리 이루어지는 것이 긴급하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국회의원이 이제 되시자마자 이제 당의 이제 스피커 입으로서 이제 바쁘게 활동을 이제 많이 하셨는데요. 이제 지역 현안 또 의정 활동 앞으로 이제 포함해서 올 한 해 꼭 이루고 싶으신 게 있다면 그 목표 그리고 이제 계획 이제 한 말씀 들어볼까요? 제가 이제 작년에 발의한 이제 구글 인앱결제 방지법이 있습니다. 네. 이게 스타트업의 그런 생태계도 좀 더 보호하고 소비자분들의 피해도 좀 줄이는 법안인데 지난주에 발의된 지 거의 1년 만에 안건 조정에 의해 회부가 됐습니다. 이 법안이 좀 통과될 때까지 더 노력할 생각이고요. 포함해서 지금 코로나로 많이 힘든 우리 경제
경제도 회복하고 민생도 좀 회복하고 일자리 부분에 있어서도 좀 더 다양하고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저희 스타트업 생태계도 좀 더 살리는 그런 일을 좀 하고 싶고요. 아울러서 저희 이제 일산 지역 관련해서도 이 교통 현안도 좀 더 챙기고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자족도시로 하루빨리 갈 수 있도록 계속 매일매일 챙기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하루빨리 잘 되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지역구가 일산 동구시죠? 네, 맞습니다. 일산 동구에 가장 필요한 현안이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시급한 현안은 교통 부분이고요. 교통이요? 교통이 지금 많이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뭐 거기 이제 GTX도 들어오고. 예, 맞습니다. 예. GTX가 이제 2024년에 네. 개통이 되고요. 그리고 그 즈음에서 저희 뭐 테크노밸리, 방송영상밸리에 많은 기업들이 올 수 있는데 더 좋은 기업들을 유치할 수 있도록 지금 많이 이용 의원님과 함께 애쓰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그 뉴스앤파워 인터뷰에서는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에 대한 여당의 입장 그리고 대선 경선 일정에 돌입한 민주당 당내 상황을 중심으로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홍정민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내일도 후텁지근한 날씨 속에 낮부터 밤까지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5에서 40mm 정도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이번 장마는 7월 2일부터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제주 지역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피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뉴스N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국민의 국회를 위해서 내일도 뉴스N이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